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집살이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 같았고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답니다. 나름 시원한 복수를 하기도 했고 어딘가에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제 이야기를 순수하게 즐기며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절친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연을 적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자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는 시댁을 보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존감을 되찾아 제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며느리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바치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매우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 다 해보는 피아노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제가 졸랐다면 허리띠를 질끈 묶고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아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이야 임금도 꽤 많이 오르고 노동력을 인정받아 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들은 박봉에다가 일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해야 했으며 항상 집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보통은 본인 화물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운행비가 절감이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억대에 다다르는 차를 살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차량을 대여해서 화물 운전을 하셨고 차량 대여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일을 하길 권유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게으른 건지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건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하시길 거부하셨습니다. 아무튼 벌어오는 돈은 한정적이나 우리 식구가 먹고 있는데 쓰는 돈은 매번 달랐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절약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낮 없이 일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나이 18살에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바람에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잠시 빠지셨으나 이내 극복을 하시고 아버지를 간병하시면서 가장자리를 지키며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일을 하랴 아버지 간호를 하랴 정말 정신없이 지내셨고 자연스럽게 저는 남동생을 챙기면서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는 것에 집중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약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어머니께서 혼자 벌어서 저와 남동생의 공부를 시키기에는 부담이 꽤 컸습니다. 제 동생이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18살 때부터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얼짱이니 그런 게 무척이나 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일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미소천사를 뽑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한 이후로 매번 미소천사에 제가 선정이 되었고 패스트푸드점 계산대 옆에 제 사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인기가 무척이나 많았고 키도 168cm로 꽤 컸으며 마르고 예쁜 얼굴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카페들이나 음식점에서도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싶다며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고 공작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던 학생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 온다는 게 사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 그렇지 아직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 외모 이야기를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학생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봐야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던 도중에 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들어온 제의였는데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학교 끝나고 마감까지 일을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월에 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이상한 곳은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진짜 유명한 쇼핑몰이었고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 사장님 또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심심찮게 등장하시는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안심을 하고 쇼핑몰 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쇼핑몰 모델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포즈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이랑 머리도 매번 손을 봐야 했거든요. 옷도 한두 벌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촬영에 나가면 여러 벌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어야 해서 정말 조금의 오버를 보태서 50벌씩은 넘게 입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씩 조명을 맞으면서 높은 구두를 신고 포즈를 신경 써서 표정까지 완벽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고 고생이 엄청났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같이 수십 번씩 하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고 다른 모델 언니들도 저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쇼핑몰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제 나이 23살이 되었을 때엔 젖살도 빠지고 미모에도 물이 올라서 쇼핑몰계에서는 꽤 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의 사진을 돌려보면 어떻게 이리 이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외모가 완벽하게 피어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추종하던 팬들도 생겼는데 쇼핑몰 사무실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길에 가다가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려고 하시고 팬이라고 편지도 주시고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에 뛰어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제 팬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판매되는 옷들의 양이 늘어나니까 사장님께서 신이 난다고 상여금식으로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뒤로도 쭉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간병에만 집중해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어왔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었고 물론 저 개인적인 사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쇼핑몰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고생한 결과 26살까지도 열심히 쇼핑몰 모델로서의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얼굴에 주사도 맞고 하면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잡지 같은 데에 촬영 제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미용실에 가면 있는 여성 잡지들 한편에 제 사진이 실리기도 하는 영광을 맛보았죠. 연예인을 하자고 소속사에서 콘택트가 오기도 했었는데 촬영을 몇 년간 해보니 연예인은 도무지 업으로 삼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26살이 된 그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예전부터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라면서 저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고 띄워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지인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대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 주접을 떠는 모습까지도 부담스럽지 않게 위트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같이 있을 때 재미있는 남자가 자꾸 보고 싶은 남자고 궁금해지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노라 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공부만 진창한 느낌이라 뭐랄까 정말 재미도 없고 분위기 어색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띄우는데 상당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공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반전인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외향적인 성격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들이대는 남편을 저는 결국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연애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데이트는 어색함 수성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지속될수록 우리 남편이 정말 진국인 사람이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나이가 꽤 있었기에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을 따라다니면서 포즈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을 잡아주는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저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을 때만 촬영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다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 대학을 졸업시키고 뒷바라지를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고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까지 졸업을 한 남동생이 앞으로 어머니를 잘 챙기길 바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누워서 의식도 없이 버텨내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고 몸에 욕창이 생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지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상견례 자리가 조금 마음이 욱신거렸고 버진로드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널 수 없음이 슬펐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께서 돌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 버틴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게 어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평생을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고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내내 지켜주고 정말 많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들고 벅찼을 텐데 단 1분도 쉬지 않고 제 옆을 지켜주며 제가 외로움을,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주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 고마운 감정을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더욱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저는 시부모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처음으로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외벌이로 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 죽겠는데 장례식장까지 지키고 있어야지만 속이 시원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부조만 하고 가려고 들렀다가 아들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짠하더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아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당연히 장인어른 장례식을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 얘가? 내가 지금 내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니? 가만히 있어.
무슨 모델이랍시고 설치던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남편한테 힘들지 않냐고 집에 가서 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손님 맞이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이 왜 육개장을 날라야 하는데? 시모가 너무 매섭게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을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의 말에 놀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모 눈에 제가 만만하게 보인 건지 시모가 화만 내면 제가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니 만만한 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핑계 삼아서 시부모를 더 잘 모시면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친정어머니를 잘 보살펴라 하는 말을 하지 않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본인들을 더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번듯한 대학을 졸업한 남동생이 있지 않냐고, 원래 부모는 남자 쪽이 챙기는 거라면서 저한테는 본인들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장모님도 잘 챙길 거고 효도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서자 시모는 더욱 뾰족한 말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본인 아들을 어떻게 휘어잡은 거냐면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꼭꼭 걸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남편이 중재를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믿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시댁에서 혼나서 우울했던 기분들이 전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든든한 제 편이 존재한다는 게 참으로 좋더라고요. 남편은 제 남동생이 일을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걸 보고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넘쳐서 오롯이 부담을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남편과 상의 후에 친정에 다 드리고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모은 돈이 꽤 있어서 당장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용돈 드리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남편이 꼭 우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시댁에도 50만 원, 친정에도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니 저야 뭐 고마웠죠. 생활비 받아 쓰는 데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둘이 잘 정하고 상의까지 끝마쳤는데 이걸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소리를 대뜸 지르시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왜 친정에 갖다 준다고 그래? 제가 주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이가 양가에 용돈을 드리자고 한 건데요. 예, 그럼 말렸어야지. 그이가 어머님께도 드린다고 저희 친정에도 보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제가 공평하게 주자고 한 게 아니라요. 얘가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한텐 줄 수 있지. 근데 너네 엄마는 아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네 엄마라는 호칭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어떻게 사돈어른도 아니고 너네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모가 앞에 없어도 항상 안싸돈 하면서 호칭을 꼬박꼬박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제 앞에서 너네 엄마.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남편에게 분명 용돈 안 드려도 된다고 했다.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우겨서 주겠다고 한 건 다 했습니다. 뭐 시모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제정신이냐고 대뜸 소리를 지른 마당에 저라고 시모 눈치 보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모가 바락바락 저러니까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시모에게 한쪽 집에만 용돈을 드리는 건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남편이 굳이 친정에도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거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하면서 기가 차다는 듯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경우 없다고 말을 하는 거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 경우가 없다며 경우가. 그 말이 그 말이지. 애가 고졸이라더니 못 배워서 그런 거니?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못하네. 솔직히 네가 얼굴 빼고 볼 게 뭐가 있어? 그것도 뭐 죄다 성형수술한 거 아니니? 내가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 딱 보면 척아는데 너 얼굴 죄다 손본 거잖아. 그러면서 제 외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데 저 정말 맹세코 얼굴에 주사는 몇 번 맞아본 적 있어도 수술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굳이 이 얼굴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그 큰 돈을 주고 성형을 할 필요를 못 느낀 탓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성형 공격이 더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시모야말로 어디서 이상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탓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거든요. 코는 이미 수축이 와서 들창코가 되어 있었고 얼굴 주름이 하나 없이 팽팽한데 목주름은 쭈글쭈글했고요. 저 눈이 감기나 의심이 들 만큼 쌍꺼풀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살아온 연륜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더니 저한테 찔려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마 남편은 제가 성형한 거 모르는 건 아니냐면서 설레발을 치셨습니다. 여우가 따로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기분이 팍 상해버렸죠. 어머님, 저 얼굴에 칼 안 댔어요. 가끔 보톡스 같은 건 맞아봤어도 얼굴에 어머님처럼 실리콘은 안 넣었습니다. 뭐가 어째?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제가 나중에 좋은 병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 병원이 제 수술로 진짜 유명한 병원인데 들창코도 고쳐주고 안 감기는 눈도 고쳐준대요. 어머님께서 거기 방문하셔서 재건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속은 엄청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뱉어놓고 찔리긴 했죠. 시모가 어떤 식으로 받아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야기를 전달해주니 깔깔 소리가 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그거 우리 엄마 콤플렉스인데. 우리 엄마 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들창코가 된 거거든. 무슨 실리콘이 어떻게 됐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잘 막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시댁에서 주말에 밥을 먹자며 부르시길래 어떤 말을 하실까 싶어 잔뜩 긴장을 하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잘 걸렸다는 얼굴로 내 아들 앞에서도 한번 말해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시모를 쳐다보니까 가증스러운 얼굴 하지 말고 전화에 대고 말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하시대요. 내 얼굴이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재수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 별말 아니던데? 엄마 코가 들창코잖아. 재수술 잘하는 좋은 병원 소개해준다고 그랬대.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아주버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시모가 헐 대놓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일단 악의적인 발언은 아닌지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아들 새끼들 키워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가지고 놀리는데 어쩜 자기 편을 한 번 안 들어주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통곡을 하시니 시부가 나와서는 뭐가 이리 소란스럽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또 이간질을 하고 싶은 건지 저를 혼내고 싶은 건지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글쎄 나한테 돼지코라고 재수술을 하라면서 내 얼굴을 가지고 놀리지 뭐야?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게 왜곡을 해서 말을 하면 어떡해? 코 수술하기 좋은 병원 소개해주겠다고 한 걸 무슨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해. 또다시 시끌시끌해질 조짐이 보이자 시부가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딱 잘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길래 당신이 욕심을 적당히 냈어야지. 며느라가 너도 앞으로는 조심해서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저는 알겠다고 공손하게 대답을 했고 시모는 이 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서 나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계속해서 구시렁거리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무슨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무시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시모를 더욱 건드리는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꼬투리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시모에게 아주버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가족들 다 불러 모은 건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놀래서 아주버님께 결혼이라고 했냐고 비혼주의자니 뭐니 하면서 가슴 선득하게 만들더니 진짜 결혼할 거냐고 어떤 아가씨냐고 캐물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같은 회계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여자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니 입이 찢어질 것처럼 쫙 늘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이 비혼이니 뭐니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거기다가 큰 며느리까지 회계사라고? 대학은 어디 나왔다니? 누구처럼 고졸이 아니라 어찌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사람이 참 치사하게 이런 걸로 나누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학벌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 기본 교양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확 째려보시는데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학벌이 중요하지 안 중요하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학벌이 왜 회사에서만 중요하니? 솔직히 너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고졸인 사람이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 월급부터가 차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차이가 나는 거란다. 누구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라고 하는데 누구는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몰라. 나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차별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둘째 며느리랑 나랑 안 맞는 거 보면 딱 그 이유밖에 없는 거지. 학벌. 학벌에서부터 수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모가 뒤늦게 대학을 나와서 엄청나게 대학 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갈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시모가 신이 나서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시모가 저를 그렇게 신나서 부르는 일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고 넌지시 한마디 건넸더니 제 형님 될 사람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진짜로 결혼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일찍 와서 장도 보고 음식도 좀 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제깍제깍 해야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일찍 가서 시모 따라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심심하다고 장 보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불편한 기색을 팍팍 내보이면서 이런 자리까지 남편을 꼭 불러서 대동해야겠냐고 내가 너 잡아먹니? 하면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태연하게 무거운 거 들어주려고 따라가는 거라고 장 많이 볼 거라며 하면서 쓱 대꾸하니까 시모가 예전에는 그런 짓 안 하더니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상하다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양파, 고구마, 재료들을 고를 때마다 이건 못생겼다, 이건 여기에 상처가 났다 하면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남편 때문인지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계속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댁에 와서 음식을 할 때에도 칼질을 똑바로 못한다고 어슷썰기를 해라, 채를 썰어라 계속 혼내기만 하셨고요. 형님이 되실 분이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하시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되실 분은 저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동서지간이니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역시 대학을 잘 나와서 그런 건지 애가 싹싹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거지. 둘째 너는 이런 말 뜻은 아니? 제가 아무리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상식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는 아닌데 저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냥 제가 고졸이지만 바보는 아니라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그 말에 갑자기 대학 안 나온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냐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쎄하게 바뀌고 형님이 그 순간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건 어줍잖은 대학을 나온 애들이나 그렇지. 명문대 나온 애들은 안 그래. 순간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속이 역하면서 체한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토끼가 확 올라와서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뒤에서 적어보라면서 기본 교양이 없으니 이런 자리에서 구역질을 한다고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시댁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리를 안 한 지 좀 됐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벙찌고 있으니 시부가 얼른 간이검사 그거 해보라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문연 약국을 찾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저는 온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테스트기를 꺼냈는데 두 줄이 딱 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얼싸안고 시부도 당장 병원부터 가보라고 난리에 형님과 아주버님도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가지고 너네 결혼한 지도 벌써 얼마나 지났냐? 유난 떨지 마라.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다들 시모만 멀뚱히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모가 저에게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병원에 찾아가니까 임신이 맞다면서 거기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같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심장 소리 듣고 막 울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생긴 아이였으니 너무 신이 났고 양가에서는 어쨌든 임신을 축하해 주셨기에 태교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을까, 금이야 오기야 남편의 품에 감싸 안겨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을 하셨고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가 임신한 며느리 건드리지 말라고 눈치를 주셔서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물론 가끔 한마디씩 던지긴 하셨죠. 하필 가져도 쌍둥이를 가져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냐. 애는 여자가 봐야 하니까 아들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요. 뱃속의 쌍둥이는 일란성이었고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저는 배가 많이 부른 탓에 임신 9개월 차에 유도분만을 시도했고 무사히 아들과 딸을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곧이어서 형님네도 임신 소식이 들려오며 겹경사가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모가 남달랐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예뻐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싶게 예뻤습니다.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딱 봤을 때 예쁜 애들 찾으면 저희 아이일 정도였고요.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강도는 예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쌍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체력적인 소모가 컸는지
임신하면서 찐 살이 모조리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헬류가 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울고 밥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저희가 남편 왜 버리지 않겠습니까? 양가의 용돈을 드리면서 시터 이모님 월급까지 드려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랑 요즘 살림하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다가 남동생이 저에게 그러지 말고 아기들도 예쁘니까 애들 데리고 아이오 쇼핑몰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쇼핑몰 모델도 했고 그쪽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니 도매 쪽 일도 잘 알고 있었고요. 순간 훅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대문에 있는 아동복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구매했고 이제 돌이 된 아이들에게 입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도 꽤 잘 찍었고 보정도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 팬이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아기 낳았냐고 아기 옷 정보를 달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아기 옷들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냐고 은근히 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장에 팔아달라고 사겠다고 손을 막 들더라고요. 바로 사이트를 오픈하기에는 실패의 두려움이 커서 SNS를 통해서 주문을 받은 만큼만 옷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2, 30만 원의 수익만 나던 것이 4개월쯤 지나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익으로 남더라고요.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는 사업자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사이트를 오픈하고 모델은 저희 아이들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좋았는데 배송 물건 포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하니까요. 주문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가겠는데 배송이 오래 걸려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니 친정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를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리고 일도 점점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송 나가야 할 짐이 집에 두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서 사무실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형님도 출산을 하셨고 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이 출산을 하셨으니 병원에 시댁 식구들이랑 찾아갔는데 제가 신생아 옷을 잔뜩 사갔거든요. 형님께 선물이라고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랑 아기 액세서리 같은 걸 잔뜩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무슨 옷 같은 걸 판다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머님, 군뱅이라뇨. 제가 얼마나 버는 줄 아시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이제 꽤 버는 사장님이에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졸이 사업체 운영해봐야 뭘 안다고 그리 잘하겠니?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이나 해라. 내가 너한테 바랄 건 그것뿐이다. 제가 물론 사이트를 오픈했지만 SNS 홍보도 하고 협찬이나 광고 같은 것도 잘 들어오거든요. 한 달 전에 광고나 협찬까지 붙으면 진짜 1,000만 원은 우습게 버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동서, 쇼핑몰 진짜로 잘 되던데. 새 상품 올라오는 날에는 대기해서 구매해야 되던데 나도 사려다가 실패했어. 옷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품절되고 그러더라. 워낙 시조카들이 예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엄마 닮아서 얼마나 예뻐. 엄마를 닮긴 뭘 닮아? 완전히 우리 아들 닮았지. 고슴도치도 아니고 무슨.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우리 마누라 닮았지.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완전히 삐져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형님도 괜히 불편하셨는지 저한테 시모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그냥 끄덕이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는 쇼핑몰 운영을 활발히 하면서 지냈는데 아이들이 모델로 있다 보니까 가끔 길 가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전부 해서 큰 쇼핑몰에 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하고 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땡땡 쇼핑몰 아기들 맞죠? 어머 사장님, 저 예전에 사장님이 쇼핑몰 모델 하실 때부터 팬이었어요.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요? 제가 당연히 좋다고 사진도 찍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아기 엄마 이후로도 2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그제야 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쇼핑몰 정말 잘 되냐? 네, 어머님. 저 요즘 순이익이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시모가 헉소리를 내더니 그 뒤로 이상하게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 쇼핑몰에 간 날 제가 시조카들은 물론이고 아주버님 부부의 시부모님까지 옷이며 밥이며 싹 사드리고 남편 명품 벨트도 턱턱 사줬거든요. 제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쓰니 시모도 뭐라 구박하기가 애매하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에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모에게 저랑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쭈뼛쭈뼛하게 그럴까? 하시면서 따라 나서시는 겁니다. 예전에 봐뒀던 예쁜 카페에 시모를 모시고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카페는 처음 본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가 나오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시모가 슬쩍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리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지 뭐냐. 그래서 이런 곳도 자주 오고 그러니? 예전 같으면 아들 돈 쓴다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데 나오시니까 좋죠? 이제 저 그만 미워하시고 저랑 좋은 데 많이 다녀요. 형님도 아기 조금 더 크면 셋이 같이 다니면 좋잖아요. 시모가 그제야 킁킁하시면서 목을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른 걸 바라진 않았지만 제 진심이 시모에게 통해지기를 바랬죠. 시모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고졸이라 무시했던 거 미안하구나. 원래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서 그런 거야. 사과 문자라고 하기엔 뭔가 썩 사과같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제가 더 얄궂게 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용돈 척척 드리고 조카들 잘 챙기니까 시모가 더 이상 저를 구박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아이 키우느라 일을 그만두셨는데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하시길래 나중에 회계사 사무실 재취업 안 되면 저희 사무실 와서 회계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저도 따로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있었으니까 형님이 도와주시면 딱이었거든요. 그래,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건 참 좋네. 시모가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 칭찬을 하니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해서 시모를 쳐다보고는 웃었습니다. 시모도 겸연쩍어 하시면서 깔깔 웃으셨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6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고정적인 매출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형님은 저희 쇼핑몰 세무일을 봐주시고 계시고 가끔은 시모가 제 배송 일을 도와주시기도 한답니다. 사이좋게 온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 중이라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이를 벌써 40을 넘긴 검은 머리만큼이나 흰머리가 부쩍 많아진 여자입니다.
제 기구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고작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달라진 인생을 살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두렵고 치가 떨릴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왜 항상 힘든 일은 저에게만 찾아오는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의 지난 인생, 그리고 달라진 제 인생을 차근차근 여러분께 한번 살풀이하듯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내일을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넷째 딸로 태어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항상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울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쫓겨나기 일쑤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모와 형제 자매의 눈치를 보면서 손가락을 빨아대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구멍이 뚫린 옷을 감추며 입어야 했고, 밖에 나가서 뛰어논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배가 고플 때도, 마음이 허전할 때도, 구박을 받을까 눈치를 볼 때에도 항상 엄지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엄지손가락이 약간 기형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하도 손가락을 빨아버릇해서 모양이 휘어 이상하게 자란 것입니다. 정형외과에 일찍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제 손가락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사치라 여겼습니다. 그 시절이 이런 거 하나 고치지 못하는 낙후된 시대도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부모가 애를 5이나 낳은 건 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임에 무지했던 부모는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아 키운 것이죠. 아니, 키웠다기보다는 낳아놓고 방치를 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낳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줄줄이 낳은 것이라면 처지가 덜 슬펐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째 오빠는 어릴 때 열병을 심하게 앓는 바람에 소아마비가 와서 몸의 반쪽을 절면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기에 상당히 소심하고 누구든 자기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 첫째 오빠가 움직이려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날이라도 생기면 첫째 오빠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면서 부모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일 처음 낳은, 그것도 아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부모는 항상 울면서 저와 다른 형제들을 타박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특히 막내였던 제가 집에 붙어 있었던 시간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제 탓을 하면서 첫째 오빠를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몸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중이지만 나중에 의술이 발달하면 소아마비로 반을 절게 된 인간들도 다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버티라 하셨습니다. 둘째 언니는 아주 멀쩡했고 아주 똑똑했고 아주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로 부모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처럼 항상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고 벌어온 돈을 전부 부모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불우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언니보다 훨씬 더 어렸기에 집에서 첫째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고, 언니는 그런 제 몫의 돈까지 벌어오라는 부모의 말에 떠밀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일상에 언니가 시들어버린 풀떼기처럼 나불나불거릴 때서야 이 집을 떠나야지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에게만 살짝 도망가라는 말을 남기고 모두들 잠든 새벽에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둘째 언니가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분노했고 밤이고 낮이고 언니가 떠난 대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련,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련 하면서 차마 부모로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에게 기가 콱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항상 언니가 마지막에 남겨준 도망가라는 말만 귓가에 왱왱 담아둔 채 하루를 살았습니다.
셋째 오빠는 술독에 빠져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수가 틀리면 집안의 모든 집기를 던지는 몹쓸 버릇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부모조차도 그를 말릴 힘이 없어서 항상 셋째 오빠를 피해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첫째 오빠 옆에서 거동을 도와야 했기에 셋째 오빠의 매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셋째 오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집에서 술판을 벌일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도 첫째 오빠의 피해의식보다 셋째 오빠의 매질이 가장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죽어버렸기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 제가 17이 되었을 때부터 이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미 둘째 언니는 도망을 간 상태였고 거동이 불편한 첫째 오빠, 술에 취해 있는 셋째 오빠를 대신해 그 몫을 해낼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도 둘째 언니처럼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도망을 가버린 그날 이후부터 줄기차게 저를 감시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둘째 언니와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줄 알고 다시 둘째 언니를 잡아오려고 했는지 저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를 보이자 그 뒤부터는 저도 언니처럼 도망을 갈까 싶어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 그날부터는 언니처럼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제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도망을 가게 된 것은 본인들의 뼈저린 실수라면서 그런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밤에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제 방문에 밖에서 잠겨 있었기에 방문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제 방에는 낡은 요강이 들어있었고 야밤에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면 그 요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열어주지 않으면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 아침에 일을 나가야 할 시간이 되어 문이 열리면 그제야 그 좁은 방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방 창문에는 쇠창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작고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기에 창문으로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부모로서 할 일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사육당하는 동물처럼 그 집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26살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내도록 일만 해야 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도망을 치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그럴 수 있었다면 제가 진작 집을 떠나왔겠죠. 공장 주인이 부모님 친구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제 근처에 서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언제든지 도망을 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고 배은망덕한 피가 흐르는 불손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제 변명 같은 건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부모는 저를 직접 출근시키고 직접 퇴근시키는 귀찮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도망갈까 쉬지 않고 감시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2인 1조로 다녀야만 했고요. 제가 힘듦을 토로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만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조리 우리 부모의 통장으로 꽂혔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는 떡볶이를 사 먹을 돈 1,000원도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살던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사찰하러 온 본사 직원의 눈에 제가 딱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속도 매우 좋고 야근이고 특근이고 빠짐없이 참여하고 공장에서 저만큼 오랜 시간 꾸준히 일을 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 17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10년이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속을 이어간 아주 성실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사 직원이 제 근속을 보고 스카우트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월급을 올려줄 테니 수도권으로 올라올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이 지금보다 오른다 한들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기에 제겐 그리 솔깃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는 제가 도망을 가기라도 할까봐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본사 직원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직원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도 하루 이틀 생각을 해보니까 본사로 가게 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부모의 감시를 피하기 훨씬 쉬워질 테고 부모의 두려움처럼 제가 도망을 갈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쭉 포기하고 있었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에게 몰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우리 부모를 조금만 더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본사 직원은 의아해하면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수도권 공장으로 옮길 수 있는데 왜 그 나이를 먹도록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겠죠. 하지만 본사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러 왔다가 집안 꼴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둘째 오빠와 몸이 병신인 첫째 오빠, 거기다가 제 방문 바깥에 달린 걸쇠를 보고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군요. 당연히 제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본사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에 방문해서 제 방의 걸쇠와 제 방 창문의 쇠창살을 보고 사진을 찍더군요. 제 증언을 토대로 제가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판단한 경찰은 부모를 고소하자고 했고 저는 든든한 그들을 방패 삼아 부모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는 예상보다 훨씬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꼼짝없이 그 집에 갇히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한 가지 다행인 건 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접근을 할 수 없으니 꾸준히 다른 사람을 통해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저를 찾아가 죽여버릴 거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기에 그런 부모가 무서웠고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 공장 기숙사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은 하나 없었고 밥 한 끼를 사 먹을 돈이 없는 날이 많아서 점심은 공장에서 주는 밥을 먹고 저녁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회식하는 날만큼 즐거운 날이 또 없었죠. 그렇게 28살이 되었을 때 공장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빤히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제가 사채를 쓴 건가 싶어서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밥을 먹지 않는 거냐고 공장에서 지급하는 점심밥만 먹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물배를 채운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야 잠도 잘 오는 거라면서 저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공장 앞에 있는 삼겹살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 선배였는데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하는 말이 몇 개월간 제가 자꾸 눈에 밟혀서 저를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에게 관심이라는 걸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지라 너무나도 그 작은 관심이 좋아서 술을 마시고 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면서 접근 금지인데다가 찾아올 수도 없는 사람이니 겁을 먹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붙여도 되지 않겠냐고 기숙사 자체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급여 통장부터 바꿔버리라고 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번 돈을 왜 가족에게 전부 쏟아붓고 있냐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냐고 하면서 미련하다 하더라고요. 제 통장이랑 카드를 부모가 들고 있다고 하니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서 급여 통장을 바꾸면 된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선배의 도움으로 통장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새 통장으로 월급 통장 또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손쉽게 번호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서 접근금지 연장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접근금지 연장 신청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경찰서에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학대 이력과 집행유예 기간을 인정받아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어지자 부모는 공장으로 전화를 해서 저를 당장 바꾸라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생때는 저에게나 통했던 것이지 남들에게는 그냥 정신 나간 진상인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미리 공장 측으로 말을 해두고 본사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이력과 소문이 공장에 떠돌고 있었기에 부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부모가 함부로 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도저 같은 부모는 몇 번이나 공장 앞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물론 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공장 특성상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허공에 대고 제 욕을 하고 사라지는 일밖에 할 수 없었네요. 월급날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에 찍힌 260만 원을 보고 너무 놀라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2,000원짜리 떡볶이 말고 2인분에 12,000원이나 하는 즉석 떡볶이를 저를 도와준 선배와 함께 가서 사 먹었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참으로 힘들게 살았겠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자기도 참 힘들게 살았었던 과거가 있어서 제가 사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빚도 다 갚았고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고 있어서 여유 있게 살고 있긴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한 지 오래됐죠? 네, 저 이제 12년 차예요 벌써. 와, 엄청 동안이네. 그러면 나이가 32살? 나랑 동갑이라고요? 나보다 어리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 28살이에요. 제가 공장에서 17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17? 학교도 안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부모라는 탈을 쓰고 그런 기본 교육까지 못 받게 하고 돈이 뭐라고 그 어린 학생을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이 나이 먹도록 착취를 할 수가 있어. 선배는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었고 저는 그게 고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해서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따뜻한 온정이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선배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배에게 동료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먹지 못해서 엄청 말랐었는데 선배는 제가 살이 쪄야 한다고 공장 근처에 맛집이 엄청 많은 거 알고 있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뭘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저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맛있는 걸 찾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못 본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살도 점차 오르기 시작했고 얼굴 때깔도 고와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쩍 말랐을 때는 인기도 없었고 누가 먼저 말을 걸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살이 좀 붙고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 붙더라고요. 공장 남자 직원들에게 선물도 처음 받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눈에만 보기 좋아진 게 아닌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고. 자기랑 연애 한번 해보자고요.
주말마다 만났는데 그게 데이트였다는 건 알고 있냐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기랑만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꼬박 1년을 만난 뒤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시모의 가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모의 첫인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바짝 쫄았습니다. 얼굴에 심술이랑 욕심이 덕지덕지 붙인 인상이었는데 마치 우리 엄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 한구석이 콩닥콩닥 걸렸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손이 좀 빠르냐고 물어보시더니 일을 도우라고 하면서 앞치마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늘 집에서 학습이 되었던 복종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앞치마를 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앞치마를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모를 향해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라면서 딱딱하게 얼굴을 굳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자기한테는 인사도 나발이고 가게 일을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을 하라고 했고 저는 화를 내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식당 일을 도왔고 그게 시모 눈에는 나쁘지 않게 보였는지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보단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어릴 때부터 도맡아 했기에 소질이 조금 있었거든요. 둘째 언니가 돈을 벌러 나간 이후부터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으니까요. 식당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찾아온 거라고 했고 시모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집 호구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기에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가 인상을 팍 쓰면서 완전히 날뛰시더라고요. 이 결혼은 절대 반대라고 빠져도 너무 빠지는 집 처자를 데리고 온 거 아니냐면서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고 면전에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허락을 해달라며 남편과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고 시모는 무릎을 백날 꿇어봐야 죽어도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시모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은 헤어질 수 없어서 결국 저희는 혼인신고부터 해버리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기숙사를 나와 신혼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저희 신혼집을 찾아와 세간 살림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신고 취소하고 엄마가 골라주는 여자 만나서 장가가라고. 하필이면 만나도 저런 불행덩어리를 만나. 시모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시모의 음식점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음에도 주방 일은 항상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말에 공장을 쉴 때마다 시모의 가게에 찾아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걱으로 제 등을 때리면서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혼을 내셨지만 제가 꿋꿋하게 버티면서 꾸준히 찾아와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저는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짓을 금방 그만두었지만 꾸준히 식당 일은 도우면서 남편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쳐진 것도 아닌 채로 주말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에 하루 미뤘던 연차를 쓰고 시모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어느 테이블에 가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하면서 밥 먹으러 왔냐고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살가운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대여섯 명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시모 말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선생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 여자 공무원이 자기 남자친구 있다고 아드님도 좋은 사람 만나겠죠 하면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 하면서 속내를 삼키고 있는데 슬쩍 본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글쎄 연락이 끊긴 지 십수년이 지난 우리 둘째 언니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래서 언니 하고 부르니까 언니도 눈이 커다랗아져서는 진서야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언니, 우리 진이 언니 맞아? 언니, 아이고 진서야, 어떻게 살았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가족들 전부 이쪽으로 이사 온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언니, 난 집에서 도망쳤어. 혼자 여기 와서 지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고 시모고 전부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궁금해했고 둘째 언니는 제가 친동생이라며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는지 저에게 어떻게 살았던 거냐고 저를 두고 혼자 도망치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다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저기 길 건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시어머니 가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까지 한 거냐면서 무척이나 놀라더라고요. 슬쩍 시모를 바라보고 반대가 좀 심하셔서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시모가 멋쩍어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반대라는 말에 눈을 뾰족하게 뜨더니 시모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니 사돈 어르신, 지난번에 음식점 위생 문제로 큰일 치를 뻔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저희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위 상권들 전부 최대한 유하게 마무리해드렸고요. 그러니 시모가 우리 언니한테 쩔쩔매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생 시집살이 너무 시키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우리 동생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컸습니다. 저는 언니가 제 편을 들어준 것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제가 당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놨어요. 부모가 쇠창살을 달고 저를 감금시킨 것, 10년 동안이나 노동 착취를 당했던 것들 말입니다. 지금은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연락처도 바꾸고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언니가 아주 똑부러지게 잘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랑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항상 행복이 시작되면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 공장에는 여러 가지 조가 있었는데 저는 주 5일만 일하는 주간조였고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은 밤 9시쯤 퇴근을 하는 날이라서 저녁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8시 반쯤 현관벨이 울리길래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나 싶어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 부모가 떡하니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부모가 한 발 더 빨랐고 제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문을 열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망할 년이니 못돼 처먹은 년이니 하면서 저를 막 이리저리 끌고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참나, 너 시간 개념 없는 건 여전하구나. 그거 어제 끝났어 멍청이야. 제가 결혼을 하고 접근금지가 끝나가는 걸 체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혼생활이 즐겁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저는 망연자실한 기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연장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행복감에 젖어 지냈던 것이었죠. 너 혼자 이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인 줄 알아? 너 부모가 네 오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당장 짐 싸. 당장 내려가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등본만 떼도 싹 다 나오는 걸 아직 모르고 살았니? 내가 가긴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이야. 나 결혼도 했고 이제 당신들이랑 같이 살면서 노예처럼 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라고. 제가 악다구니를 쓰는 사이에
우리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안 꼴을 보고는 놀래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머리는 산발해서 있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순간 우리 아빠가 남편의 뺨을 세차게 쳤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꼬여낸 못된 놈이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이거 다 폭력이라고 신고하겠다고 맞서 싸웠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소리에 부모가 덜컥 겁을 먹었는지 잠시 조용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지 말로 하자고 하더니 남편과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이럴 일 없어. 매달 200만 원씩만 보내주면 우리도 조용히 고향 내려가서 살게. 도대체 2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잔업 다 해야 260만 원인데 어디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절대로 못 준다고 날강도가 따로 없다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그렇게는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저를 낳고 키움값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를 키우는데 돈을 얼마나 썼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손가락을 하도 빨아서 기형인 것도 매번 구멍난 누더기 옷만 입었던 것도 전부 물려받은 건데 저에게 드린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저도 궁금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자 일단 본인들은 고향으로 내려갈 테니 돈은 꼬박꼬박 보내라면서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서러운 마음에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언니는 저에게 등본 열람을 막아놨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가족 간에도 등본 열람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소지도 감출 수 있다고요. 언니가 공무원이었기에 그런 부분은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대신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언니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이미 집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죠.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찍 전세를 빼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말입니다. 시모는 저를 보면서 별 지랄을 다 하게 만든다고 구박을 주었지만 저희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조용히 지내는 듯 했는데 제가 돈을 보내지 않자 부모가 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을 찾아가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자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장 앞에서부터 대기를 타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일찍 퇴근을 해서 부모와 마주치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은 교대조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남편을 발견하고 미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걸 집에 돌아오는 중간쯤에 눈치를 챘고 바로 시댁으로 오지 않고 빙빙 돌면서 부모를 따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차도 앞에서 미행을 눈치챈 남편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계속해서 돈을 못 주겠다고 강짜를 부리자 열이 받아 남편을 확 밀쳤는데 그대로 도로에 떠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쌩하게 달려오던 큰 트럭에 우리 남편이 받치게 되었고 놀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긴급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그대로 눈을 감게 됐어요. 그곳이 큰 도로였고 트럭 운전수를 비롯해서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목격한 사실을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상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남편을 밀쳐서 사망하게 한 아빠는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었던 우리 엄마는 끝까지 자기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지만 공모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2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는 그 인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다고 눈물로 읍소를 하며 자기들이 20년, 30년 감옥에 살면 나라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호시설로 아들들을 옮기면 되지 않겠냐는 결정을 내리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학대하고 접근 금지가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점까지 연결이 되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제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풀리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괴로웠습니다. 더욱더 괴로웠던 건 제가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저 때문에 잃게 되었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 부모인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시모는 결국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와중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줬었는데 그걸 시모가 알고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목숨값을 왜 가해자 딸인 네가 받냐? 당장 내놔. 그 돈으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꼴 나는 죽어도 못 본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그 보험금을 내놓고 너는 어디 다른 집에 채취 자리 마련해 줄 테니 그쪽으로 가. 그러면 저에게 사거리 지나서 있는 대형 고깃집 사장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첫째 오빠가 장애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딱 맞는 자리라고 남편 보험금을 내놓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는 겁니다. 시모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죽어도 싫다고 하자 그러면 보험금 내놓고 자기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도대체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보험금을 탐내시는 거예요? 애초에 난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느 한 구석도 눈에 차는 곳이 없었어. 우리 아들 목숨값으로 네가 먹고 놀고 하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더러워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내가. 그 말에 저는 그냥 시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억을 줘버리고는 다시 공장 기숙사로 돌아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다시 들어오니까 남편이랑 살았던 그 집이 너무 그립고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때 우리 둘째 언니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한테 공장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공무원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하면서 도전을 해보라고 하길래 저는 냅다 족쇄 같은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속 연도가 꽤 있었기에 퇴직금 받은 걸로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언니의 조언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졸이었기에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간 검정고시 준비를 했고 공무원 시험을 3년이나 준비를 한 뒤 결국에는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직으로 합격을 했던 터라 저는 전라도 순창에 있는 작은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타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신입으로 일을 한다는 게 참 힘들었지만 정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보람이 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40을 넘기고 저는 그 마을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열심히 봉사도 다니고 일도 하면서 하루를 바쁘게 살았습니다. 언니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냈고 여전히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언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이야기는 시모의 식당에 불이 나는 바람에 갑자기 식당이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시모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불이 난 이후에 시모를 2번 봤었는데 이사를 간 것인지 뭔지 갑자기 동네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찾아가 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그다지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수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치매 요양원에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의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주는 봉사였는데 한 분 한 분 머리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아니 웬걸 저희 시모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꾸민 장비를 죄에 놓치고 말았죠. 경기도에 있어야 할 시모가 왜 전라도에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김할머니요? 치매로 보호소를 전전긍긍하다가 여기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며느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등본 열람도 안 되게 해놔서 연락도 못했고요. 그 며느리가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치매라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증상이 꽤 심해서 아예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다가가서 혹시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너, 자개장, 건드리지 마. 너 자개장. 저는 자개장을 외치는 시모의 증상이 정말 심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까만 동공으로 저를 빤히 보더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참 치매라는 게 무서운 거더군요.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들었고요. 32살부터 40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남편을 묻고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를 보니까 또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매로 모든 걸 잊게 된 시모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끔 시모를 들여다보러 요양원에 찾아갔었는데 시모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으니 사망신고도 하고 정리할 게 더 없나 시모의 통장을 살피는데 현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이상했죠. 제가 남편 사망보험금도 1억이나 던지고 나왔고 시모 식당 장사가 꽤 잘 돼서 현금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불이 나서 식당이 전소됐으니 화재보험 보상금도 받았을 거고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 정리할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문득 시모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왔으면 집 정리도 못했겠다 싶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경기도에 있는 시모 집을 찾아가니 정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부 정리를 하고 집도 팔아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시작했는데 구석에 자개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저를 보고 자개장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리저리 보니 자물쇠로 입구가 잠겨있던 것이 녹이 많이 쓸어 살짝만 힘을 줘도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자개장 안에 글쎄 현금 다발이랑 금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모가 은행도 못 믿은 건지 돈이 생기면 전부 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다발로 모아서 넣어두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화재보험금까지 다 있는 듯 했습니다. 1kg짜리 금괴가 10개는 넘게 있었거든요. 저에게 마지막에 자개장이라고 외친 게 저에게 이걸 주려고 했던 건지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전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의 목숨값을 찾았다고 생각하니 차마 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노후 자금이라 생각하고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억울한 사람들, 저처럼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기구했던 인생이 그 지기장 하나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후 매년 기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끝은 이렇게 꽃 만개하는 봄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저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봉사하고 기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뜻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간 봄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